권일원 교수님께서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전주에 오면 또 기억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사건에 투입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사건 분석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일부 분석했던 사건입니다. 2020년 전주에서 발생한 소위 최신종 살인 사건인데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아내의 지인을 먼저 살해한 뒤 불과 4일 뒤엔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온 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는데 최 씨는 익명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연쇄살인으로 보도가 됐었죠. 네네. 사실 최신종 살인 사건은 연쇄살인이라기보다는 연속살인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속살인은 짧은 시간에 몇 건의 살인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 연쇄살인 사건은 소위 냉각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두고 계속 그 유사한 대상한테 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신종 사건은 최신종 연속살인 사건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사건입니다. 그럼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그런 어떤 습성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처에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리려고 했다. 근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계속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살해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네. 뭐 성폭행 흔적도 있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48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폭행과 금품 강취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랜덤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를 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랜덤 채팅을 사용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평상시에도 아마 이런 부적절한 성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연속살인 두 사건이 좀 연관성이 있다면서요? 관계가.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정말 아이러니하게 자기의 어떤 분노가 표출되면서 긴장이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엄청난 긴장이 생겨요. 근데 이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방화나 또 성범죄나 도박 이런 것에 그냥 빠져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범죄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종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 그것을 해소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 최신종에게서의 성이라는 의미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는 어떤 도구로 쓰여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동안 진짜 고마웠어. 정말 사랑하고 미안해.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잘 좀 챙겨주고 인생에서 마지막 부탁이야. 나 없어서 미쳐버릴 수도 있어. 잘 좀 잡아주고 부탁 좀 할게. 미안해. 자, 그리고 또 다른 편지 하나를 더 준비해 오셨다고요? 이 편지도 한 번씩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편지 봉투에 써 있는 글입니다. 주소가 써 있는 게 아니고 편지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표기도 다 틀리고. 왼손으로 이 범인이 써가지고 아주 왼손으로. 필체가 거의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악필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2007년도 12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인천 강화도에서 해병대원 2명이 근무를 하고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 네.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이 병사들을 차로 칩니다. 차로 충돌을 해가지고 네. 그 쓰러진 병사들의 총을 뺏어간 사건이에요. 근데 그 병사들 중에 한 명이 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항을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도망간 살인 사건이 됩니다. 이제 수사가 전개되니까 이제 편지가 수사팀에 전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되기 전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고 자기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제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편지인데요. 첫째 줄에 보시면 저는 이번 총기 사건의 주범입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공범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죠. 주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백양사 부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편지는 부산에 가서 보냅니다. 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저기 혼선을 주는 거죠. 아, 혼선을 주려고 보내는 거군요, 지금. 실제로는 백양사 부근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백양사 부근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실제 총기는 발견이 됐습니다. 수색 중에 발견은 됐어요. 조금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군인과의 뭐 대치 상황에 대한 이제 이 내용들은 사실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에 내가 진범이야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범인만 아는 내용들을 네. 살짝 넣어놨어요. 그리고 민간인으로부터 모자, 혈액 등 구입해서 범행 현장에 방치해서 수사 방향을 혼선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격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실제 쓰고 있던 자기 모자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서 수거를 해가지고 DNA를 찾습니다. 내가 아니다 이거.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건데 아니라고. 민간인에게 아, 정말. 피해를 줘서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수사하게 만들었으니 미안하다. 머리를 엄청 부렸네. 애썼다 싶네요, 네. 진짜. 아휴. 이 얘기 너무 재밌어요. 살인을 범했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 여기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낸 아마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만약에 내가 자수를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런 걸 해줘야 돼라고 이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혔나요? 범인. 이 편지의 봉투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저런. 어떻게 엉성하죠? 이 편지나 글을 통해서 심리 분석해봤는데 이 편지로도 이렇게 네. 다 분석이 가능하군요. 다양한 사건 부검하셨죠? 네. 뭐 이제 부검은 국가수 있을 때 주로 많이 했죠. 지금 대학에서는 연간 한 120건 정도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는 법의학적 해석도 하지만 부검 이후에 나온 감정서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저는 부검 감정서를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거나 하고 재판에서 어떤 논란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통상 알려진 약촌 오거리 택시론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가 됐던 예.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근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두 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 이제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그때 부검 하셨으니까. 네, 했습니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하자 택시 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 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 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 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세 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네.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사일체에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와,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그러네요.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에요.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요.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예.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엔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기 의견을 그렇죠. 쓰고 네.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부검을 이제 또 해야 되죠.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의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네. 현장에서 형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근데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견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그러니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신데 이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크게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뱀을 봤을 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뱀을 봤지만 뱀이지만 저건 작은 뱀이니까 괜찮아라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가 다 협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상황일 때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도체가 아주 과잉으로 이제 이것이 흥분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억들은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하고만 결합된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뇌에 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 해마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저희가 뭐 약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사실 피해자, 그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까지도 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아까 그 김혜선 사건에서 중간에 몽타주를 만들었던 그 도주한 그 피해 여성은 그 사건이 2000년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바깥에를 거의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커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폭행 피해자는 그 범인한테 났던 뭐 비누 냄새나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유사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방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끝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끝없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힘든데도.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를 자꾸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고통, 죄책감,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고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만 건의 범죄 뒤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 이찬 씨가 7년간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딸의 곁으로 갔습니다. 다 피하는 거 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말하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보려는지 지금부터 우리 딸이 땅속에 묻고 살면. 사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가 사실 소홀히 한 책임들도 있죠. 물론 가해자의 비난이 당연히 크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의무예요. 헌법 30조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매우 부족하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범죄 피해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사전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나온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 구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가 그 범죄 피해를 더 상기시켜서 못 네.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그렇죠.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범인의 형량에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좀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다 이용하셔야 되죠. 네. 예.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로 인한 다른 범죄가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매장 특히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신원 확인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신들이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매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연식범일수록 깊어요. 그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한 의식이 있어. 왜냐면 이 시신은 발견되는 순간 내가 용의자야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금방 밝혀질 거고. 예. 그런데 비면식범일수록 얕은 거지. 그래서 그냥 덮어놓는 형식으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공통된 것은 어찌됐건 시신을 매장할 정도 되면 신원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옷이 없어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산 중턱쯤에 매장을 했느냐, 또 정상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과연 사망한 채로 시신을 산 정상까지 들고 갔느냐,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체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신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 수사가 그동안의 발전이 좀 더디어 왔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개구리 소년 사건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디팜이라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어오는 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거든요. 기증받은 시신을 다양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뭐 반쯤 내장을 해놓고 반은 나오게 해놓는다든지 햇볕 쪽에만 있게 해놓는다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시신을 놓아두고 카메라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아 이건 얼마나 됐고 나이는 얼마나 됐으며 인종은 어떤 인종일 거야. 이것을 빨리 찾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누가 시체를 이렇게 기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저도 계속 그 수도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쯤에는 미국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져서 그런지 매장을 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자필로 이렇게 직접 기증을 하는 서약서 같은 게 없으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대요.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맞고 보통 그런데 보면 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기증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렇게 또 좋은 의도로 쓰이는데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에도 있는데 캐나다에는 갔더니 이제 그 수풀이 막 이렇게 이제 자라 있어요 풀들이. 근데 그 교관이 저를 보고 CSI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응? 할 만큼. 나도 할 만큼 했어. 영어로 할 만큼 비과학적인 할 만큼 Many years. Enough. 하여간 Enough. 뭐 이렇게 베테랑. 근데 충분히 했다. 그랬더니 자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걸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나도 우리는 진짜 벤치마킹 하러 갔기 때문에 생전 연구도 안 보고 처음 보는 얘기인데. 묻어놓은 곳인데. 근데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묻혀져 있는 곳은 풀이 윤기가 나고 훨씬 잘 자라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어버린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때 제가 통찰을 느꼈죠. 아 이런 것이 진짜 연구가 필요한 거구나.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본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실증 연구가 필요해요. 식물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군요. 굉장히 특히 이제 곤충학, 법곤충학은 곤충학. 특히 이런 그 매장 시신에서 법곤충학이 제일 많이 활용돼요. 자, 어떤 곤충의 알이 발견됐다. 이 알들은 자라오는 기간이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아 역시 버려진 지가 얼마나 됐을 거야.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거죠. 뼈에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가 또 우리 김상욱 쌤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206? 206. 206이라는 숫자가 이제 뼈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숫자가 다 붙는구나. 일단 이 두개골이 29개의 뼈가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척추부터 쭉 여기 몸통, 그다음에 갈비까지 해서 이게 51개의 뼈가 있고 오른팔, 왼팔이 각각 32개씩, 그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또 31개씩.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것이 206이 돼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6이라는 숫자는 성인이고요. 아이들은 300개에 달해요. 이것들이 자라면서 붙는 거죠. 탁탁탁 붙어서 이제 이거 헐렁헐렁하다가 딱딱딱딱 붙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 15세인지 10대 후반인지 10대 전반인지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두 개의 골이 여성보다 더 두껍대요. 보면은 바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골반뼈를 보면 골반은 또 거꾸로 이제 여성이 더 크고 두껍고 골반의 구멍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한 부분이 나오면은 남성 여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뼈로 알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대퇴골인가요? 이 다리도 여기가 하나인데요, 뼈가. 이거 곱하기 3.9가 키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가 없어도 키를 알 수 있고. 그 두개골에서도 그 뼈만 남았을 때 보면은 눈이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아시아인은 둥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약간 네모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인종 옛날에 나치에서 사람 인종 구분할 때 다 여기 각도 제거하는 이유가 인종에 대한 정보들은 다 이제 얼굴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렇네요. 그럼 거의 부패가 다 진행되고 뼈만 남은 유골을 봐도 이 사람의 성별, 인종 알 수 있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뼈만 남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우음도에서 백볼만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유골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골이 발견됐지만 그 주변에 이루품이 있어서 여성이란 건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이 없는 경우 타살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대충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도 알 수 있고요, 대충. 그래서 나이랑 키만 가지고 근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얼굴 해골에서 그 앞면을 깎은 이게 흔적 같은 게 성형수술. 성형수술. 근데 그런 케이스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대요. 거기 단순해요. 네, 그냥 단순한 성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 나이에 이 키 정도 되는 사람들을 쫙 추려서 확 좁혀지네요. 1,700명인가 이 사람들을 다 전화 걸어서 생존된 사람과 뭐 실종된 사람 다 찾아서 한 몇 명으로 한 7명으로 확 줄이고 이제 동거남의 살인 사건으로 해서 범인을 잡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시신의 성형 흔적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수천 명의 명단을 확인해 시신이 30살 박모 씨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용의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모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혈흔은 DNA 감식 결과 숨진 여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인류학을 통해서 두개골을 보고 생전 얼굴 복원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면은 뼈의 모양과 실제 얼굴의 모양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얻어지잖아요. 네. 추정하는데 충분히 정확하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하고 아까 제가 갔던 박물관에도 뼈가 있고 그 뼈로부터 추정된 이제 그 몽타주 같은 그림들이 있어서 물론 알 수 없죠. 그게 진짜 모습인지 그려져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그 기반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던 게 폭력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전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시대에 따라서 폭력이나 폭력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무상에서 경험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간의 폭력성은 사실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냥 뭐 대량 살상, 뭐 학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없을 뿐이지 시대에 맞게 폭력의 모습도 되게 발현이 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복 범죄 뭐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피스텔에서 34kg의 앙상한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를 보복살인에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그대로 돌려주겠어 이런 건데 법률적으로 조금 치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사사건화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전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 사람, 뭐 고발인,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을 한 사람들, 법원에서 증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하거나 그리고 상해,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했을 때 좀 가중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보복범죄라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나를 많이 괴롭혀왔던 친구에게 보복한다는 그건 보복 사건하고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런 거랑은 다르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저희가 흔히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법률은 이 보복범죄만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범죄를 설정하고 그 범죄를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중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보복 범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배 이상 높게 처벌은 하고 있는. 하한이 10년. 하한이 10년. 그거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 되죠.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법정 증인 살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법정 증인 살해 사건. 예,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법원 앞에서. 법원 앞에서요. 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6월이면 얼마나 밝은 대낮이었겠어요.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법원 앞에서 3명의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임 씨를 기다리다 노점상 좌판에 놓여있던 식칼로 임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검찰청사 앞 대로상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임 씨는 오늘 오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고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한 점이 범인들로 하여금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피해 남성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업장에서 그 재판받게 된 사람이 와서 좀 무전취식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행패 부리고 무전취식한 사람이 그날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재판하면서 그 피해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께 법정 방청석에서 들었던 피고인 측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죠. 무슨 뭐 마피아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불과 90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30년 좀 넘네요. 법원 앞이라는 건 검찰청도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경찰서도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법치주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90년도에. 당시에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바로 법원 앞에서 살해를 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망신을 당한 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거기도 하고. 형사 절차나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서도 이 사건 우리가 직접 엄중히 수사하겠다. 수사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도주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요. 한 주범은 11일 뒤에 잡혔고 그 즈음에서 다른 한 명도 잡히고 나머지 한 명은 1년 뒤에 잡히거든요. 1년. 예. 오늘 아침 서울로 압송돼 도피 행적과 배후 조직 등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주범 변운현 씨는 오늘 오후 빗속에서 범행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바로 앞에서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과정을 변 씨는 그대로 태연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보복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달라졌겠죠, 기존과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누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증언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보복 범죄는 좀 다른 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적인 제재를 사적 복수가 금지되고 또 문명화를 거치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명화된 모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의 형벌권 자체를 본인이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부분 자기가 또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번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일단 보복은 생각보다 더 큰 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서현진 변호사님 이번에 모실 때 제가 사실 처음에 좀 질문 드려야 될 건데 주로 피해자들을 변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계기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 사건을 하다 보니 그 범죄 피해자를 변론하는 게 더 그냥 저한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향인 거고 보통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 과정부터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좀 약자도 많고
그러면은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가해자 쪽 편에 섰을 때 수임료에 비해서 네,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임료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변호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수임료 얘기하셔서 되게 생각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대방 가해자가 아주 뭐 이렇게 뭐 대형 모펌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걸 선임했을 때 되게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상대방이 너무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나는 싸냐? 정말 저는 되게 그게 또 상대적 판단이가 나는 싸 이렇게 물어보면 미묘한데. 네, 되게 미묘하죠. 근데 그렇지만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그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 열심히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가끔 뭐 저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때 보통 법정에 많이 나가요. 만약에 피고인이 범행을 다 인정한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굳이 법정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예, 검찰에서 그래도 부인했어? 그러면은 피해자 한번 우리가 법정에 직접 불러볼게. 우리 한번 직접 물어보자. 이런 엄청난 취지거든요. 공포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정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증언을 하는 걸 다 보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리고 법정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방청석에 누구든지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거든요. 뒤에 앉아 있는 사람, 가끔은 피고인 측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저도 법정증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저는 경찰관 입장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범의 눈빛을 보면 그 표독스럽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 당당하게 증언을 하지만 피해자나 참고인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류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내가 너무 피고인 앞에서 얘기하는 게 힘들다. 너무 위축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미리 재판부에 얘기를 하면 피고인하고 대면하지는 않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잠깐 옆에 있는 방에 가서 듣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아니면 있군요. 이 앞에 차폐 시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병풍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대면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피고인의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네. 피고인의 귀를 닫는 순간 그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그렇죠. 침해이기 때문에 그 순간 위법한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의 범주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아주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 중에 가장 이제 잔혹하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살인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는 보통 영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촌수가 없고 영촌 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정폭력이 이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이미 4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단순 살인 사건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폭력 사건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것을 가해자가 되게 못마땅해 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피해 여성의 언니와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좋은 구경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참혹하게 맞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주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려서 빌고 빌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와요. 이 아빠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했나요? 가족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가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조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접근을 피해자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연락을 좀 못하게 하는 것,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못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조치가 사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이 조치를 어겨봤자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교도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자기가 교도관인 걸 가족에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는 교도관이고 법률을 너무 잘 알아. 이런 걸로 경찰 가도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야. 처벌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세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피해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산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사실 피해자가 여러 번 주거지를 바꾸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중간에 딸들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보를 캐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기를 반복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그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할 정보를 가지고 새벽 한 4시 45분경에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거죠. 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징역 30년으로 최종 갑자기 확정됐어요. 또 그 1심 판결문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양형에.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딸이 사형을 요구를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아마 올렸었죠. 그 얘기하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 날 딸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어, 18년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5번의 숙소로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해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건 저는 공포도 있다고 봐요. 30년 후라고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공감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다 보면서 이건 좀 사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 딸들은 신상 공개까지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딸들이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신상과 사진 2장을 올려서 딸들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기억이 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여가부 장관이 답변도 했던 사안이고 개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위주로 설정을 했었거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까지 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예고된 그럼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법률,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률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에요. 제가 입법 목적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취급이 됐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에요. 가정 유지예요. 오로지 가정은 유지되어야 돼. 이 가정 유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어떤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유리 조각 하나하나 붙인다고 해도 원래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 2011년에 조금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뒤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긴 합니다. 문제가 지적을 많이 했군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률은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좀 엄정히 처벌해야 될 역할을 피해자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의사,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또 때려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나만 지금 참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높아져도 그냥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게 누가 밖에서 그냥 누가 계속 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제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교정해보렴 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이 과거와 같을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차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폭력이죠. 그냥 그렇죠. 폭력이에요. 강력 맞아요. 폭력이에요. 그냥 강력 오히려 범죄. 가정이기 때문에 더한 폭력 아닌가요? 가중 처벌이 필요한 강력 범죄라고 봐야 돼요. 이 범죄는 점점 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2016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1.7%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 정도, 뭐 98% 정도의 사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가 그렇죠. 많은 범죄죠. 예, 그리고 신고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을 뭐 의미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실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게 구속률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018년도에는 0.8%, 맞아요. 1%가 안 되죠. 2019년도에는 0.9%. 그 가정폭력의 시작과 과정과 극단적인 끝을 되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폴레트 켈리라는 이제 미국 여성이 13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다가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제목은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시예요. 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장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되게 짧은 시인데 여기에 가정폭력의 뭐 어떤 특징과 양상과 다 드러나 있는 시예요.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결국은 자기 또 탓을 하고. 네, 자기가 그냥 받지 말 걸,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나갈 걸. 진짜 이 법률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살인, 뭐 영촌 살인 이런 거를 사실 방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이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뭐 이런 것들까지 안타까운 해야 되니 얘기들을 참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